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파생상품 5번째 시간으로 수압이 무엇인가 살짝 복습하고 금리 수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3강 파생상품 5번째. 경제 동향을 다루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경제 배우기 영상도 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파생상품 수압 중 외환수압까지 알아보았고, 오늘은 수압 2번째 시간입니다. 파생상품 표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표 중 3번째 수압 부분의 금리 수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은 선물과 옵션보다는 이해하기가 까다롭지만 최대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압에 대하여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은 교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압은 선물과 옵션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용어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수압은 어떤 가치를 교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교환하는 것이고, 교환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바꾸는 행위가 서로 간에 이득이 되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압은 크게 외환수압, 금리수압, 통화수압, 신용수압 등이 있습니다. 외환수압은 일정 기간 통화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거래로 주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데 쓰입니다. 금리수압은 만기까지 일정 간격 같은 통화로 표시된 이자를 서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통화수압은 미리 계약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주로 장기 자금을 융통하는 데 쓰입니다. 금리수압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밑지식을 위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압 레이트입니다. 계산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 영상에서는 1달러는 1,000원의 환율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외환수압에서의 수압 레이트는 단순하게 외국 돈과 우리 돈을 바꾸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의 달러 수급 상황이 어떠한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수압 레이트입니다. 만약 시중에 달러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해봅시다. A기업이 달러를 구하는데 원래의 시세라면 1달러를 1,000원과 교환할 텐데, 지금은 달러가 귀해진 상황입니다. 달러가 귀해진 영향은 A기업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A기업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1달러당 1,000원에 교환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빌리고 싶습니다. 한 달 뒤에 빌려 쓴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그 대신 귀사는 본사에 1달러당 900원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 거래하다가 달러가 더욱 귀해지게 되면 900원이던 조건이 계속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800원, 700원 이렇게 말이죠. 이런 교환 비율을 수압 레이트라고 하며 제일 위에 계산식처럼 계산합니다. 계산식을 보면 수압 레이트는 현재 환율분의 미래 환율 빼기 현재 환율, 그리고 이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수압 레이트가 산출이 됩니다. 외환수압에서 수압 레이트는 달러 사정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금리 수압 계약에서 수압 레이트는 고정금리와 대체금리 사이의 수압 프리미엄을 나타냅니다. 이때 수압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연간 복리로 표시되며 금융시장에서는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3%이고 대체금리가 2%인 금리 수압 계약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압 레이트는 1%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보금리입니다. 리보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정보제공은행 간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영국 시간으로 매일 오전 11시 30분 정보제공은행들이 제출하는 호가금리를 기초로 IBA에 의해 산출되었고, 5개 통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 스위스 프랑별로 각 7개의 기간물인 이길물, 일주일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물 등 총 35종이 산출되었습니다. 호가금리라는 것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은행 간에 받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보금리는 대표적인 은행 간 호가 금리로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각종 변동금리 연계, 장외 파생 상품, 기업 및 가계대출, 자산 유동화 상품 등의 지표금리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리보금리는 최근 은행 간 자금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정보제공은행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여 금리의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1990년 후반 이후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이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 간 자금 거래의 유동성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보금리가 지표금리로서 갖는 신뢰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정보제공은행들의 금리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리보금리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당시 조사 대상이 된 은행들은 도이치뱅크,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2017년 7월 규제 당국인 영국 금융감독청 FCA가 정보제공은행의 호가금리 제출 의무를 강제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사실상 리보금리 중단이 공식화됩니다. 5개 통화별 기간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산출되고 중단되었습니다. USD 리보 이길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물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산출되고 중단되었습니다.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면서 주요국인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은 리보금리를 대체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인 RFR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위험 지표금리인 RFR, 리스크 프리 레이트입니다. RFR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를 기초로 하고 만기가 하루인 이길물 금리로 초단기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계 각국은 대체 지표금리로 RFR을 개발하고 산출 및 공시를 시작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SOFR, 소파라고 하고 S, 보증된, O, 하루짜리, F, 자금 조달, R, 금리의 뜻입니다. 통화별 무위험 지표금리는 해당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미국과 스위스는 담보부 이길물 레포 거래를 기초로 RFR을 선정하였고 영국, 유럽연합, 일본은 무담보부 이길물 거래를 기초로 RFR을 선정하였습니다. 리보금리와 무위험 지표금리의 차이는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국채통화증권 담보 레포금리를 한국의 RFR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코리아 오버나이트 파이낸싱 레포, 줄여서 KOFR이라고 하고 코파라고 불립니다. 이제 본 내용인 금리 수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수합은 미래에 정해진 만기까지 일정 간격으로 같은 통화로 표시된 이자를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금리 수합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한쪽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다른 한쪽은 대체되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금리 수합을 표준형 금리 수합이라고 합니다. 금리 수합의 목적은 돈을 빌릴 때 금리 변동으로 빌린 돈의 환차 손실을 예방하거나 빌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높은 이자를 내야 하거나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높은 이자가 발생할 때 금리 수합을 통해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리 수합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주로 리보금리 또는 미국 단기 채권 금리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리보금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폐지되고 무위험 지표금리로 변동된 것입니다. 변동금리 지급을 위한 각 기간 금리는 기간 시작 2영업일 이전의 금리로 결정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에 대한 지급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금리 수합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금리 수합은 원금이 같은 통화이며 액수도 같으므로 원금은 교환하지 않고 금리만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대가 금리 수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대1로 거래합니다. 동일한 원금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금리 지급 방식, 즉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인데요. 금리 수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기업이 있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인데요. A기업은 실적이 좋아서 신용도가 높고 B기업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두 기업이 모두 각각 1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고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두 기업의 은행이 대출해주는 조건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A기업은 금리가 4%이고 B기업은 5%입니다. 고정금리에서 1%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A기업은 리보 더하기 0.5% 금리이고 B기업은 리보 더하기 1% 금리입니다. 변동금리에서는 0.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으로 A기업이 신용이 높으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고정금리에서 B기업은 A기업보다 1%포인트나 높지만 변동금리에서는 B기업이 A기업 대비 0.5%포인트밖에 높지 않은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A기업이 고정금리 4%로 대출을 받고 B기업은 변동금리 리보 더하기 1%의 대출을 받은 상황일 때 A기업은 변동금리로 대체금리를 원하고 B기업은 고정금리를 대체금리로 원한다면 서로 금리 수합을 체결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두 기업은 금리 수합을 체결하게 될까요? A기업은 B기업의 변동금리를, B기업은 A기업의 고정금리를 서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대체금리가 되는 변동금리는 두 기업 중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A기업의 변동금리가 지급됩니다. A기업의 고정금리 4%를 B기업이 지급하고 B기업의 변동금리인 리보 더하기 0.5%를 A기업이 지급하는 것으로 금리 수합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두 기업 간의 금리 수합을 들여다봅시다. A기업은 B기업에 리보 더하기 0.5%의 금리를 지급하고 B기업은 그것을 받아 0.5%를 더해서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B기업은 A기업에 고정금리인 4%를 지급하고 A기업은 그것을 받아 그대로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이렇게 금리 수합이 실행되면 A기업은 그저 고정금리 이자 4%를 B기업으로 받아 은행에 냈을 뿐이므로 이익은 0입니다. 대신 B기업은 내야 할 이자가 리보 더하기 1% 이자인데 A기업에서 받은 리보 더하기 0.5%가 있으므로 0.5%만 더해서 은행에 이자를 냈으므로 0.5%가 이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A기업과 B기업이 모두가 이익이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B기업은 A기업에게 고정금리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약하기로 합니다. B기업은 A기업에게 고정금리 4% 더하기 0.25%의 이자를 주고 A기업은 B기업에 리보 더하기 0.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금리 수합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A기업은 은행에 이자를 내고 0.25%가 남고 B기업은 0.5%의 이익에서 A기업에 0.25%를 지급했으므로 0.25%가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A기업은 4.25%를 B기업으로부터 받았고 리보 더하기 0.5%를 B기업에 주었고 은행에 4% 이자를 냈으며 0.25%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B기업은 리보 더하기 0.5%를 A기업으로부터 받았고 4.25%를 A기업에 주었으며 리보 더하기 1%의 이자를 은행에 냈고 0.25%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A기업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리보 더하기 0.5%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지만 금리 수합을 통해 0.25%포인트의 이익을 얻었고 B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금리 수합을 통해 4.75%의 이자만 내면 되므로 0.25%포인트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기업이 서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개은행을 통해 금리 수합 거래가 이루어지며 중개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한국 원화 IRS 시장은 아직까지 대부분 CD91일물을 준거금리로 적용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금리 수합은 원금을 교환하지 않으므로 자금 부담과 신용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파생상품 5번째 시간으로 수합 거래 중 금리 수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수합 거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완벽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니 포기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정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정리하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영상을 반복 시청하신 뒤에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에 관한 질문은 답변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완장을 찬 자들이 거짓 정보로 시민들을 세뇌하고 거짓된 정보에 병들어가는 사회가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팩트체크와 크로스체크를 해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